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어쨌든 경제 새해 첫날 방송이어서 또 특집으로 2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서는 지난해 마지막 방송에서는 국내외 증시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해 첫 방송에서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지역별로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 말씀 위에 단연간 지역별로 해외 부동산 시장을 보고 계신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신희성 리맥스 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새해라서 올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 자세하게 이제 지역별로 진단해 드릴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먼저 작년 2025년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먼저 해주시죠. 네, 두 가지가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급망이 이제 전쟁 때문에 어쨌든 원가들이 올라가고 또 수요도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서 수요도 좀 줄었고 그런 상태에서 가격도 내리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됐던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AI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고객들이 투자자들은 이제 주거용 쪽으로 가면 멀티 오피스라든지 멀티 패밀리 이런 쪽의 투자들이 조금 더 활발해졌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바이라든지 이런 쪽에 안정적인 자산들로 좀 모이는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 분들도 이제 시세 차익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변화되는 투자 수요 자체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여러 가지 변동성, 변수 속에 투자자들은 급격한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위주로 선택을 했고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쪽으로 저희도 유도들을 많이 하고 지역별로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특징들도 보이고 맞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2026년 이제 올해 새해 또 오늘 이제 저희가 이 방송 이제 첫 방송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해외 부동산 시장은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고 지역별로도 계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반적인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은 올해의 흐름에서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미국의 중개사 협회라든지 NAR 같은 데서도 급진적인 어떤 변동성보다는 투자 안정적으로 변화가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날 거다, 전체적으로 살아날 거다 이런 쪽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AI 관련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개인들이 볼 때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이제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멀티 패밀리 이런 쪽에서 강세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계속 한국 투자자들이 나가는 시장은 계속 더 많이 굉장히 다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투자 목적 자체가 이제 과도한 이제 이렇게 시세 차익보다는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임대 수익을 위주로 이제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는 쪽으로 많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보였던 특징들을 올해도 동일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고 지역별로는 더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역시 시세 차익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그다음에 다양한 용도 차원에서의 투자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도 궁금하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제 많이들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국내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국내 부동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최근에 국내 분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어느 지역, 어떤 상품들을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트렌드를 많이 고객들이 접하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목적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이 익숙한 데는 미국일 거고요. 네. 미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목적도 있고 거주 목적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산을 이전하는 네. 수요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저기 했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안정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나라여서 그거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좀 많이 활발해지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고수익이나 조금 더 안정적인 저기를 원한다고 치면 이제 두바이 이런 데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를 띄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네. 투자 수익률 자체는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 프리미엄을 갖는 나라들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대도시 중심에서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선벨트 지역이라든지 남부 쪽으로 이제 미국의 산업이나 이제 인구들이 옮겨가는 거에 따라서 네. 한국 분들의 투자들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지금 진출하는 지역 네. 그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인 대기업, 그러니까 대도시들 LA나 뭐 뉴욕 이런 데도 계속 강세를 띠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수익률이 높기로는 이제 플로리다 지역이라든지 텍사스 지역 이쪽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해외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최근의 트렌드로는 일단 미국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일본도 많이 투자를 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선 두바이 쪽에 또 투자 세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 쪽에도 기존의 이제 큰 대도시에서 다른 도시로의 투자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미국을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미국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폭탄 이후에 미국 내에서도 건설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또 상당히 좀 위축된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 미국 쪽의 부동산 투자도 과거보다는 좀 덜 활성화됐다, 이런 좀 약간의 침체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미국에 집중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투자 시장의 흐름과 방향은 어떻게 갈 걸로 보시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하고 계속 맞물려서 판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 미국에 계신 현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이제 에이전트 분들의 그 전언에 의하면 올해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들이고, 작년보다는 뭐 해가 작년이다 바뀌었으니까. 벌써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속에서 주로 이제 그 관광 상품 쪽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그 기업들이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이제 이전하는 쪽에 따른 그 수요들, 그래서 그런 데들에 대한 그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액이 된다고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티패밀리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작은 단위의 아파트, 네. 4층 내지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그 멀티패밀리들이 굉장히 수익성도 높고 좀 훨씬 더 안정적인 자산으로 지금 각광받을 올해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리테일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당분간은 네. 좀 약세를 보일 거다 이런 쪽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트럼프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업들의 이전, 자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해외 기업들이 또 미국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움직임들을 잘 보시고 네. 기업들이 안착하는 지역, 네. 그 주변, 네. 그런 그런 것들,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 임대 시장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활발하니까. 이제 임대 수익 차원에서 미국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소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네. 미국에서는 뭐 멀티패밀리라고 얘기하고 뭐 콘도라고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좀 임대 수요가 있는 많이 생길 지역, 네. 그런 쪽에 관심 있게 보시면은 미국 시장도 좀 기회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미국은 일단 요 정도로 네. 이렇게 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 의외로 네.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투자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네. 관련된 기업들이 또 일본 지역에 대한 상품도 많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일본 시장은 올해 또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시는지요? 일본 말씀해 주시죠. 시장은 이제 그 동안 그 이제 30년간 그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네. 자산 가치는 오르지 않았지만 임대 수요는 꾸준히 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 수요 임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엔저 효과까지 해서 네. 국내에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핫한 지역입니다. 일본 자체가.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올해도 그게 그 기조는 유지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계속 저금리 상태니까 올랐다고 해도 그래서 계속 저기 할 거고 그래서 소형과 도심을 선호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도쿄 중심의 그 한정적인 지역에서 약간 유곽으로 네. 빠져나가는 그런 다른 도시들 이제 요코하마라든지 이쪽으로도 가는 수요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가장 가까운 이제 후쿠오카라든지 요즘 네. 뭐 또 지진 이슈도 있고 뭐 그래서 일단 요즘 후쿠오카 쪽이 또 좀 많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본은 임대 시장 자체가 주거 임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어서 네. 네. 그쪽도 계속 볼만한 지역이기는 합니다. 근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아, 일본이요? 네. 그 사이에 공급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해서 가격은 매물이 별로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선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률이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보다는 높을 겁니다. 네, 상당히 재미들을 괜찮게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약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본 부동산이 차라리 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들은 항상 그렇지만 물건마다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잘 이제 고르느냐. 네. 요즘은 이제 또 그걸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제 네. 기본적인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기 하니까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나라니까 미국은. 네.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이제 사서 이제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든지 네. 이런 흐름들은 꾸준히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는 무조건 이제 도쿄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근처인 요코하마 쪽도 있고 약간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인접한 후쿠오카 쪽에 네. 또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네네. 또 후쿠오카 지역이 생각보다 그 산업 쪽이 많이 일본 내에서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망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같은 경우 또 일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나 그런 것도 많이 앞으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일단 일본은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우리가 좀 궁금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동남아로 따지면은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쪽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네.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베트남은 꾸준히 어쨌든 그 굉장히 젊고 생산이 많이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광으로 익숙한 지역보다는 네. 아무래도 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하노이나 호치민 이쪽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그 몇 가지 이제 함정들이 좀 있는데 네. 뭐 토지 소유를 못 한다든지 동남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네. 토지 소유를 못 한다든지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그 사이트에서 외국인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서 자체도 그 베트남어로만 쓰기 때문에 네,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유의해서 보면서 또 우리나라 같이 뭐 책임준공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시행사나 시공사의 그 저기들을 많이 신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행사가 개발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 현지 파트너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인 것 맞습니다. 네. 자, 동남아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보면은 시장은 유망하고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제 현지 로컬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고 시공사들의 어떤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 잘 가장 중요한 보셔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바이도 관심이 많아요. 중동이긴 한데
사실은 뭐 드림시티 컨셉의 두바이 개발 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쪽에 또 한국 분들이 투자도 많이 하셨나 봐요. 네네. 올해 어떻게 보십니까? 두바이는 꼭 한국 사람만들만이 아니고요. 그 유럽 사람들도 네.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따뜻한 태양과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 바탕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골든 비자라든지 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외국의 유수한 인력들을 이제 흡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굉장히 유지가 제도고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어서 절세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호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망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에 나타난 시장은 이제 확장기에서 좀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네. 조금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사나 이런 디벨로퍼들이 조금 약한 취약한 지역들의 한국 분들은 좀 이렇게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쪽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고 핵심 자리에 조금 비싼 지역이더라도 핵심 자리에 들어가신다고 치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효과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 두바이 같은 데서 얘기할 때 세금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그거는 세무적으로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세금 효과를 절세 효과를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네.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뭐 유망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세금 그 이슈 같은 걸 잘 지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건 뭐 두바이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어느 지역을 제가 해외 하시든지. 투자를 할 때 절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거주할 때 얘기고 네.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면서는 그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금방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사실은 국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 따져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점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금방 세금 관련 부분,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그 주시면 국내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해외에 자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저희들하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보통은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시도들을 하시는데 네. 그때 그 굉장히 그 짧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우선 투자하는 거는 좀 금물인 것 같고요. 네. 그냥 뭐가 많이 오른다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상에서 해외 부동산은 정말로 안전자산 쪽에다 두고 네. 거기서 뭐 환율 문제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면서 오래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건지 그런 쪽에서 먼저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내가 왜 사야 되는지 어디다 뭘 살 건지가 아니고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투자 수익용인지 아니면 장기 보유용인지 아니면 뭐 자녀 이주들이나 이런 문제들인지 이것들에 대한 목적을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좀 익숙한 지역 그런 데서 저기 하고 이거는 많이 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해지할 거냐 쪽에서 접근하시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투자 목적, 그다음에 환율도 따져보시고 세제 혜택이 어떻게 되는 건지 거주자와 또 해외에서 투자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행사, 시공사의 안정성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실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해외 부동산 마냥 장밋빛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좀 지역별로 자세히 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